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여러분하고 분자의 움직임을 엿보는 몰래카메라라는 주제로 오늘 금요일 저녁에 이 귀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볼 고려대학교 화학과 곽경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이 금요일 밤에 귀한 금요일 밤에 오셔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좀 쉽게 풀어볼까 많이 고민은 했는데 같이 준비된 프로그램을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곳에 처음 오는 거라서 낯설은 곳에 낯설은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그 핸드폰에 이제 내비를 켜고 따라 올라오면서 쭉 따라 올라오는데 제가 도서관을 찾아가고 있는데 산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왜 내가 산으로 가고 있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산 높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가지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도서관 바로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가 있고 절경이 있어 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핸드폰에서 내비를 끄고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관한 것은 이 사진기에 관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보통 이제 즐거울 때, 그리고 기쁠 때 즐거울 때, 그리고 놀라울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봤을 때,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있는 사진기를 가지고 그 광경을 찍는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찍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들 주변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혹은 분자들을 찍는 사진기에 관해서 그 사진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핸드폰에 이제 사진기가 있죠. 사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항상 제 사진기는 제 핸드폰은 좀 오래된 거라서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요즘엔 눈이 3개, 4개 점점 더 좋은 사진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사진기를 가지게 되면은 더 멀리 있는 것도 찍을 수가 있고 더 빨리 움직이는 것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학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물질을 이루는 여기서 앞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차 전지 즉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안에도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물 위층에도 이렇게 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전기 화학 반응에도 이제 물 분자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병이 아플 경우에 특히나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병의 경우에 단백질이 뭉쳐져 가지고 병이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분자를 찍을 수 있는 사진기를 만들어서 그 각각의 2차 전지 혹은 우리 몸속 혹은 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자들의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봄으로써 어떠한 병의 원인 혹은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폭발하는 원인 같은 것들을 밝혀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주로 이야기할 거는 분자 사진기라는 것을 다루는 분자 분광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특히나 이것을 조금 더 풀이를 하면은 저희가 레이저, 즉 굉장히 강한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질 세계의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차례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차례가 적혀져 있는데 가장 항상 어려운 주제가 왜 우리가 굳이 분자를 관찰을 해야 되냐. 분자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굳이 분자를 관찰을 해야 되냐는 주제가 가장 어려운데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이 필요하고 더 나은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양극재가 필요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약이 필요하고 더 나은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분자를 관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길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실 저희 같은 교수들이나 몇몇 사람들한테 이러한 설문조사지가 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세계가 처해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보기가 쭉
뜨고 이 중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설문지들이 쭉 뜨는데, 이게 이제 2021년에 조사된 설문지를 제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라고 답하셨고, 이때가 한창 코로나 중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전염병, 물 부족, 빈곤 같은 것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미루지 말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럼 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모든 문제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하고 당장 있어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물질입니다. 새로운 물질 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물질을 예전에는 주로 발견을 했었죠. 자연계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우리 병을 낫게 해주는 약초를 먹었었고, 우연히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광물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그 문제들을 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저희의 문제들이 너무나 복잡해져가지고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자연에 있지 않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물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복잡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분자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 문제들 중에서 사실 그동안 물 부족, 전염병,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이제 현대에 새롭게 떠오른 문제들이고, 이러한 서베이가 계속되는 동안 그리고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빈곤입니다. 빈곤이죠. 그리고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다시피 너 왜 공부를 하냐라고 하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왜 일을 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이제 먹고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인류에게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럼 인류가 어떻게 빈곤의 문제를 해결을 했을까? 기아 혹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했을까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은 산업혁명들이 있었죠. 산업혁명들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공지능하고 이제 양자통신의 문제입니다. 근데 얼핏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인공지능과 양자통신이 기아 혹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갸우뚱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기아하고 빈곤의 문제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하고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발발,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조금만 더 눈을 세계적으로 돌려보면은 뭐 다음과 같은 광경들이 이렇게 어렵게 발견할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학문이, 그리고 어떠한 저희의 자세 혹은 어프로치가 이러한 기아 문제를 해결했을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라. 네. 기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가지고 잠깐 우리나라의 농촌 사진입니다. 농촌 사진이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모내기 하는 사진이죠. 모내기 하는 사진이고, 예전에 특히나 이제 이게 논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단위로 순수한 우리말로 이제 마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마지기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기라는 게 어떤 특히나 이제 논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넓이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마지기라는 단위가 지역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마지기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그 씨앗 한 마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이라고 데피니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옥한 경기도 지방에는 그 씨앗 한 마를 조금 작은 면적에 뿌려도 훨씬 더 잘 자랄 수가 있고, 토양이 좀 거친 강원도 같은 곳에는 더 넓게 뿌려야지 씨앗이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특히나 재밌는 것은 이 한 마지기라는 단위의 면적에서 예전에는 한 반 가마 정도를 쌀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4가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농업 생산력의 8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8배의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생산력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멜서스가 이제 인구론에서 억지로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는 인구론에서 이제 인구 제한론을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인류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식량 생산량을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8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배라는 것은 2배씩의 3번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개의 이벤트들을 나열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직화법, 즉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논에다가 뿌리다가 그게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잘 좋은 환경에서 어린 모들을 일단 키워놓고 이식하는 방법. 그래서 모내기법의 개발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종자 개발이 있었습니다. 종자 개발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세계의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 하버 공정이라는 화학 반응의 개발이었습니다. 이 하버 공정은 뭐냐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이트로젠, 즉 질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를 섞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은 이 암모니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뭐의 필수 요소이냐면은 식물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탄소나 수소, 여러 가지 원소들은 땅으로부터 혹은 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는데 가장 부족한 게 나이트로젠 그 질소 원소입니다. 근데 질소 원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질소 원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비료라고 부르고 있죠. 비료를 뿌려가지고 식량의 생산 혹은 벼의 생산들을 급진적으로 증진시켜야 되는데 이 비료가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촌에 가면 거름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약간의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식을 보면은 공기 중에 가장 풍부한 원소입니다. 질소가 이제 공기 중에 그냥 떠다니고 있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질소, 공기 중에서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질소하고 수소를 적절하게 반응을 시켜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암모니아를 얻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암모니아를 둘을 섞어가지고 암모니아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온과 고압 그리고 고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온과 고압과 고열을 낮춰줄 수 있는 촉매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됐고 이 촉매의 존재에 의해서 하버 공정, 즉 공기 중에 그냥 공짜로 떠다니는 질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이 공정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농업 생산력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이 제목에 있는 대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기로부터 빵을 만들어내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각 기초과학의 각 학문들을 이야기를 할 때 각 학문들에 대해서 대표하는 식들이 있습니다. 물리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대표하는 F=ma라는 식이 있고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E=mc²라는 식이 있죠. 그리고 수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오일러 공식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화학에서 그럼 화학이라는 학문을 이렇게 화학이라는 학문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화학을 대표하는 식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벤젠 구조를 그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케미컬 이퀘이션, 즉 질소로부터 나이트로젠을 만들어내는 이 식이 화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화학이라는 학문의 성질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의 디테일에 대해서 약간 화학적인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수소 기체를 섞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둘을 섞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고온과 고압 그리고 고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트로젠 기체의 화학 구조식을 보면은
나이트로젠 원자 두 개가 세 개의 굉장히 강한 결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강한 결합을 끊어내는데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온과 고압이 필요하고 이러한 화학 반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경제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비료를 만들어봤자 경제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사질 않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쓸모가 없는 화학 반응이었는데 하버 보슈 그 화학 공정의 개발에 의해 가지고 즉 어떠한 철을 기반으로 하는 촉매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그 고온 고압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획기적으로 낮춰서 그제서야 이 반응이 경제성을 가지게 됐고 싼 비료를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싼 비료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됐고 그래서 농업 생산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이전에는 그럼 이제 하버 보쉬반 공정이 굉장히 훌륭한 반응이고 하버와 보쉬가 둘 다 노벨상을 탈 만큼 굉장히 훌륭한 반응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러한 철 기반의 촉매를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순전히 경험적으로 트라이얼 앤 에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훌륭한 케미컬 인투이션에 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하버 보쉬 공정에서 어떠한 화학 반응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2007년에 노벨상을 타신 그 독일의 에르틀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에르틀 교수는 이 분자 레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분자 사진기를 찍는 분자들을 찍는 레벨에서 연구를 수행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철 표면에 질소가 먼저 달라붙고 이 질소가 달라붙을 때 철 표면에 있는 철의 특성들이 질소의 삼중결합을 쉽게 끊어내서 철 표면에서는 질소가 미리 끊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소하고 결합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도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던 산물들 혹은 어떤 사람의 천재적인 케미컬 인투이션에 의해 가지고 의지해서 만들어 오던 이해하던 화학 반응들을 이제 저희도 이제 이해할 수 있다시피 다음과 같이 동영상 혹은 그림으로 만들어서 사진으로 만들어서 연구할 수가 있다라면은 다음과 같은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철하고 질소를 먼저 붙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질소를 먼저 붙이는 과정을 또 인핸스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지식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미래에는 저희가 여기서 쓸모없는 질소를 가지고 쓸모가 있는 암모니아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러한 화학 반응들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의 관찰은 미래 연금술 분야에 해당이 될 거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상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우연히 발견된 물질들의 구조를 분석을 해서 그 성질들을 가지고 이용을 했지만 이제는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물질 설계를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물질들의 구조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구조를 관찰하는 것들이 저희가 만들어낼 분자 사진기 혹은 분광학이라는 분야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주기율표에 있다시피 이 세상에는 한 110개 정도에 해당되는 다양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있습니다. 그 원자들은 개별적으로 다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원자들만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는 118개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밖에 존재를 하지 않죠. 근데 저희가 주변을 보면은 뭐 수만 가지, 수억 가지,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의 새로운 물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다 성질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다른 성질들은 어디서 기반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원소들이 서로 다르게 모여서 만들어낸 다음과 같은 복잡한 모양의 분자에 의해서 새로운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원소가 같아도 분자가 다르면은, 분자 모양이 다르면은 성질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간단한 분자들은 저희 상상에 의해서 연결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DNA, 복잡한 분자나 어떤 분들이 제안하시는 나노카, 즉 나노 수준에서의 자동차 같은 이러한 분자들을 만들어내려면은 미리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자 사진기를 통해서 구조를 파악하고 그 성질에 해당되는 구조 유닛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될 거다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설계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길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왜 필요한가, 분자사진기가 왜 필요한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는 이러한 분자사진기를 만드는 게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엔 이제 사진기가 정말 좋죠.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좋은 사진기를 사지 않더라도 핸드폰에 들어있는 사진으로 최근에 뭐 슈퍼블루문 뜬 것만 해도 저희가 이제 크게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 사진기가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연사해서 찍을 수도 있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진기가 좋은데 그럼 왜 분자를 관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분자가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너무너무 작습니다. 특히나 작은 것들은 저희가 문제를 조금 좀 좋은 기계를 개발을 해가지고 확대를 계속 시켜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럼 어느 정도나 빠르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의 단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밀리초,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를 저희가 이제 찰나, 눈을 깜빡이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눈을 깜빡이는 시간마저 굉장히 빨랐었죠. 굉장히 빨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마이크로초라고 이야기하면은 마이크로초 단위에서 이 총알이 날아가는 사진들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빠른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초나 피코초 단위에서는 전자회로 내에서 전류 신호의 전달 속도 혹은 컴퓨터의 연산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분자들은 이러한 나노초나 피코초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서 펜토초라고 하는 10의 마이너스 15승초 정도의 시간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빠른 전자기기를 이용을 해도 이 fem토초에서 움직이는 분자들의 움직임, 즉 분자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어떻게 재배열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움직임을 찍어낼 수가 없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될 게, 분자가 얼마나 더 빨리 움직일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영화에서 이제 플래시나 퀵실버가 빠르게 움직일 때 보면 거의 주변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의 마이너스 15승, 즉 fem토초 정도 수준에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분자가 움직여가는 시간대를 1초라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1초를 역으로 연산을 해보면은 분자에서의 1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초에 비교를 하면은 우리의 1초는 3천만 년 정도의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분자가 한 번 움직일 동안 인간은 포유류에서 진화하는 이러한 시간대들을 계속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대죠. 어마어마하게 분자가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분자를, 이렇게 빨리나 움직이는 분자를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가 이제까지 큰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찍었던 빠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잠깐 생략을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보통의 굉장히 고속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모습이 있죠. 총알이 사과를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타임 레졸루션이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초 정도의 타임 레졸루션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이크로초면은 10의 6승, 마이크로초면 10의 6승이니까 그 마이크로초당 한 번씩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한 번씩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보통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태양 같은 광원이 있고 태양에서 나온 빛이 사과에 부딪혀서 부딪힌 빛이 카메라로 들어가고 카메라에 있는 스크린이나 필름에 이제 인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다들 알다시피 보통 이 사과가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붉은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붉은색은 싫어하고 붉은색 바깥에 사과는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붉은색을 튕겨내서 튕겨낸 붉은색이 카메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지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러한 카메라, 즉 사과의 모습, 색깔을 카메라로 찍을 수가 있는데 이 카메라의 구조를 잘 보다 보면은 요 있는 스크린 혹은 필름 앞쪽에 뭐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셔터가 있습니다. 셔터가 있어서 빛이 들어오는 혹은 우리가 찍을 수 있는 필름의 스피드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초 단위로 이 사과를 찍고 싶으면은 이 셔터 스피드가 마이크로초 단위로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스피드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기계를 보시면은 마이크로초 단위로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기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카메라는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기기들은 마이크로초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는 셔터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크린들을 껐다 켰다 하는 동작들을 반복을 해서 마이크로초 단위에서의 어떤 사진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찍어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셔터 스피드를 늘리는 게 셔터 스피드를 그럼 과연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5승까지 늘릴 수가 있느냐?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밤하늘에 별을 찍고 싶은데 저희가 실수로 셔터를 오랫동안 열어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별 모양이 찍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별이 지나간 흔적들이 시간에 따라서 쭉 찍히게 되죠. 쭉 찍히게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느린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별을 찍었는데 별의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니라 이 별이 뭐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사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의 모양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늘려야 되는 것처럼 저희도 분자의 모양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늘려야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셔터 스피드 혹은 카메라의 온오프 시간, 즉 동작하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마이크로초보다 훨씬 더 빠른 femto초에서의 분자 사진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전자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전자기기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미케니컬하게 셔터를 이용해서도 불가능한 분자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이는 게 혹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청사진이죠. 청사진입니다. 이 청사진에 어떻게 영상이 찍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체가 있고 빛이 지나가면서 물체하고 물체가 빛이 들어오는 모양들은 막아주고 그 통과된 것들만 화면에 찍히게 되죠. 화면에 찍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청사진을 보고 있는 것은 빛에 묻어 있는 물체의 흔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 자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분자들, 훨씬 더 빠른 분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필름을 더 빠르게 돌릴 수는 없고 스크린도 빠르게 돌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잘하는 거는 레이저 펄스, 즉 빛을 10의 마이너스 15승 훨씬 더 짧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에 묻어 있는 흔적을 볼 텐데 분자의 흔적을 볼 텐데 분자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되는 그 레이저 펄스의 폭을 10의 마이너스 15승 즉 femto초 정도로 만들어내면은
여러 개의 이 분자에서 묻어있는 흔적을, 분자의 모양들을 쭈루루룩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잠깐 그 비유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노래방이나 이 클럽에 가시면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클럽에 가시면 이렇게 사이킥이라는 조명이 쭉 돌아가고 옆에서 움직이는 친구의 모습이 빛이 비쳤을 때만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즉 내가 보는 친구의 모습은 친구의 모습의 어떤 시간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이 빛을 비추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빛을 비추는 시간을 펜토초 정도 10-15승으로 줄이게 되면은 분자들이 움직여가는 시간대 혹은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이 사진을 찍으면은 그 분자의 모양이나 어떠한 정체, 이게 무슨 물질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이 분자 분광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핑거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핑거프린트 지문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다 라는 것을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저희가 분광학을 이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들 혹은 어떤 신호들을 얻게 되는데 이 신호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에 따라서 그것들이 나타내는 신호들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쪽에 신호가 나오고 이쪽에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걔들은 최소한 OH라는 그룹과 CBR이라는 그룹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의 구조를 다른 방법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은 여기가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펑셔널 그룹들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룹들 모양에 의해서도 픽의 위치가 달라지지만 또 하나 뭐냐면은 구조에 의해서 픽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펜토초 수준에서의 이 스펙트럼들을 얻어내서 그 스펙트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다음과 같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그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선수가 왜 빨리 달리는지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 운동선수를 굉장히 셔터 스피드가 느린 카메라로 찍으면은 저 사람이 그 다리가 4개여서 빨리 달리는 건지 다리가 둥그려서 빨리 달리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셔터 스피드를 늘려서 그 사람이 움직여가는 시간대에 맞는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필름 대신에 저희가 뭐를 이용을 할 거냐면은 펜토초의 폭을 가지는 시간 폭을 가지는 레이저를 이용을 할 거고 이 레이저가 변해가는 이 수소 하나가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변해가는 순간마다 통과한 빛에 묻어있는 흔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모양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분자 사진기라는 걸 만들고 있고 제가 사진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양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초기에 만들었던 분자 사진기의 모습이고 굉장히 많은 레이저들과 광학 부품들이 이제 조합이 돼 있죠. 조합이 돼 있고 처음엔 좀 복잡한 구조였는데 지금은 조금 좀 가다듬어서 다음과 같은 분자 사진기를 구축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이쪽 부분에 그 타이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베이스로 하는 굉장히 큰 레이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레이저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의 폭이 그 레이저의 폭이 한 10femtosecond 정도 되는 레이저 펄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이 뒤에 있는 레이저 시스템들은 나온 레이저들을 저희가 원하는 파장 혹은 에너지 영역으로 변환시켜주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레이저 혹은 빛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혹은 움직이고 있는 분자들을 요 정도 포지션에서 관측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자 사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의 화학 반응 관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잘 관찰을 하네요.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 안쪽의 내부를 보면은 이 음극과 양극 그리고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양극에서 이게 충전 과정입니다. 양극에서 음극으로 리튬 아이온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근데 아마 잘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자들은 무조건 도선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전자들은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고 리튬 아이온은 되게 느리게 가죠. 느리게 가죠.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전해질을 통과할 때 리튬 아이온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충전과 방전 과정 동안에 걸리는 시간은 뭐가 결정할 거냐면은 일렉트론이 움직여가는 전자가 움직여가는 시간이 아니라 리튬 이온이 이 양쪽 전극을 움직여가는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실질적으로 이 리튬 아이온이 이 양전극을 움직여가는 시간대를 줄여주거나 그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더 낮춰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충전이 되고 더 빨리 방전이 되는 효율적인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리튬 아이온이 가만히 보면은 전해질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가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요거를 학생들이 많으니까 잠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집이고 여기가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학교로 갈 때 혼자 가면 외롭죠.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가게 될 겁니다. 손을 잡고 가게 되는데 그때 손을 잡고 갈 때 여러 친구들이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둘러싸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자기를 둘러싸게 되면은 우리가 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죠? 느려지게 됩니다. 느려지게 되죠. 그리고 너무 적은 친구들이 자기랑 같이 가면은 조금 외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적의 친구 수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 최적의 친구 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안쪽에 들어가는 화학 반응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전해질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들이 없으신데 사실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해질이 없으면은 저희가 전자가 도선을 통해서 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전극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해질의 역할은 리튬 아이온은 통과시키는데 전자는 통과시키지 않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 아이온들이 혼자 갈 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갈 때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카보네이트 분자라고 부르고 이 분자들은 주로 산소하고 탄소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이 리튬 아이온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전체적인 리튬 아이온의 성능은 뭐가 결정할 거냐면은 이 리튬 아이온이 양극 사이를 움직여가는 반응이 끝나야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아이온이 이 엘렉트로라이트 즉 전해질을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애들하고 같이 가느냐. 근데 너무 많은 애들이 같이 가면은 속력이 느려지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많은 애들이 같이 가 있으면은 나중에 수업 받으러 갈 때 헤어져야 되니까 그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한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튬 아이온이 이 흑연 전극으로 들어갈 때 같이 가고 있던 애들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때 떨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높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케미스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리튬 아이온이 몇 개의 친구들과 카보네이트 전해질과 같이 이동을 하느냐가 속도도 결정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 흑연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가장 높은 이 디솔베이션 단계에서도 에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핵심적인 사항이고 이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기 위해서 분자 레벨에서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분광학으로
리튬아이온 배터리 전해질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얻어낸 사진 하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동영상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작동을 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뭐를 보여드리냐면은 얘들이 같이 가는데 이 안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은 리튬아이온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던 전해질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고, 근데 저희가 재미있게 보는 것들은 여기 리튬과 음이온이 붙어져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반응들이 거의 안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리튬아이온과 N아이온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친구들만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리튬아이온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추측으로는 이렇게 이 리튬아이온이 전달되는 동안에 나타나는 활발한 친구들과의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움직임들이 리튬아이온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촉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결론 중에 하나는 위에 있는 화학 구조 대신에 밑에 있는 화학종 혹은 리튬아이온들을 솔벤트, 즉 카보네이트 많이 둘러싸고 있는 화학종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은 더 좋은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했고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몇 개의 미디어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저희가 사용한 분자 사진기, 분자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리튬아이온들이 배터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한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리튬아이온 배터리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리튬아이온 배터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지금처럼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사실 각광을 받게 된 거는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전기차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은 이 정도 관심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 전기차에서를 생각을 해보면은 느린 충방전 속도, 그리고 겨울에 불안합니다. 겨울에 리튬아이온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 혹시 가다가 쓰면 어떡하나.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폭발이죠.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 세 개의 문제점들은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사실 노벨상도 받았지만 1980년대 정도에 모든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알려져 있던 이 문제점들이 지금 한 40년이 지나도록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게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분자 레벨에서 실질적으로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그 분자 사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튬아이온 배터리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발 걱정을 덜어낸 차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일도 조금 연구 성과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하면은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 이런 이제 사용 후 핵연료의 비헤이비어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반응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요 폭발 걱정을 덜어낸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사실 리튬아이온 배터리에서의 폭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고 예전에 이제 사실 비행기들도 세웠었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고 가장 큰 피해는 사실 전기차에서 이제 안심하고 탈 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러면은 리튬아이온 배터리에서 폭발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폭발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적당한 좋은 조건에서는 사실 잘 작동하는 조건에서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튬아이온 배터리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 안에서 이제 스파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파크가 발생을 하거나 비이상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전해질 분자들이 주로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기물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휘발유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리튬아이온 배터리 안쪽에서 리튬이 휘발유 안에 넣어 놓으면은 잘 이동을 하니까 사실 휘발유가 들어있는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거죠. 휘발유에 어차피 그 어떤 발화 조건이 생기면은 전해질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폭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나는 것을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불이 나면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대피부터 해야죠. 대피하기 전에 작은 불이 있으면은 남들한테 알려주고, 불났어요 라고 알려주고 소방서에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불이면은 우리가 끌 수 있나를 좀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와도 불난 곳에 뭐를 뿌리죠? 소화기도 뿌리고 주로 물을 뿌리죠. 그렇죠?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서 주로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는 물도 전해질이고 액체니까 우리가 그 아까 유기물 대신에 물을 전해질로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를 연구하고 계시냐면은 물이 들어간 물로 전해질을 만들어서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물을 리튬아이온 배터리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리튬 솔트를 굉장히 많이 녹여야 되는데, 많이 녹이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리튬아이온 주변에 리튬 솔트에 의해서 아이온으로 둘러싸여 있는 음이온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과 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둘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동영상이 작동을 하나 모르겠는데, 제가 불행하게도 동영상이 작동을 안 하네요. 그 대신에 말로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분자분광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리튬아이온 배터리에 저희가 만든 레이저로 만든 분자 사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각각 케미컬 스피시스, 즉 화학 종이 뭔지를 나타내는 프리퀀시를 읽어서 지문 영역을 읽는다 그랬죠. 그 지문들을 읽어서 그 지문 영역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구조를 가지고 리튬 아이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이 리튬 아이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리튬 아이온이 이 리튬 솔트에 들어가는 음이온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느리게 움직이는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리튬 아이온이 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분자사진기를 통해서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해법은 하나가 있죠. 어떻게? 리튬 아이온이 물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물로 구동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물이 들어있음에도 굉장히 빠르게 리튬 아이온이 전달이 돼서 충방전 속도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휘발유를 넣는 것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 즉 물을 이용한 리튬 아이온 배터리 전해질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날씨가 추울 때 뭐가 떨어지는 거?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원인이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다른 분야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은 뭐 전극 구조가 안 좋아진다든가 저항이 커진다든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의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튬 아이온이, 어차피 리튬 아이온이 전극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들이 리튬 아이온들이 전해질 사이를 이동하는 모습에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온도를 바꿔가면서 이 리튬아이온 배터리 안쪽에 있는 전해질의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질의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재미있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아이온이 이 음극, 즉 흑연층으로 들어갈 때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까지 같이 왔던 친구들을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재밌게도 온도를 낮춰가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리튬아이온 주변에 온도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리튬아이온이 배터리가 작동을 점점 느리게 되는 것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리튬아이온들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온도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많은 친구들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훨씬 더 전극 안으로 삽입될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 결과에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 저온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만들려면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이 전해질을 연구를 해서 전해질의 구조를 바꿔서, 어떤 구조로? 온도가 낮아져도 주변에 더 많은 애들이 모여들지 않는 구조로 바꿔주면 훨씬 더 잘 작동을 하겠다라는 설계도를 얻게 되는 거죠. 설계도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까지 상당히 장시간 동안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맺는 말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화학자들이 생각하는 저희가 이제 미래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더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더 안전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나은 약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새로운 물질이 필요하죠. 새로운 물질이 필요하고, 그러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그 분자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 분자에 대한 설계도를 어떻게 얻을 거냐라는 것들은 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분자 사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자에 대해서 분자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동영상을 찍는 것처럼 얻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강조했다시피 이러한 분자 사진기를 찍는 게 어려운 이유는, 실질적으로 fem토초, 즉 분자가 움직이는 수준에서 동영상, 즉 사진을 얻어내려면은 1초에 1조개의 필름, 즉 사진을 얻어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목표하는 것은, 제가 강연 제목이 사실 분자의 움직임을 엿보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몰래카메라였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분자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엿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엿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진을 찍을 때 야 우리 사진 찍으니까 모여봐 라고 하면은 평소하고 다른 모습을 하게 되죠. 저처럼 이제 배 나온 사람은 이제 배를 들이밀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분자도 똑같습니다. 야 너네들 내가 너 사진 찍을 거니까 저기 모여 있어 라고 하면은 그 분자들이 자기들이 원래 행동하고 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목표하는 것들은 몰래 분자 사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배터리에서 실제로 이제 워킹, 즉 동작을 하고 있는 배터리에서의 분자 사진을 우리가 어떻게 찍을 수가 있을까라는 게
저희의 이제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제를 통해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쉽지 않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